대표님, 최근 당 회의 외에는 외부 공개 일정은 많지 않은 편인데 주로 어디에 시간을 쏟고 계신가요?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공개 행사를 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일은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바쁜 거는 옛날과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또 정책적인 부분들 함께 논의하면서 만들어 나가고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하고 있죠. 주로 어떤 분들을 그러면 외부 인사도 많이 그럼요. 다 당내 인사들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분야의 외부 인사들, 정치인이나 전문가나 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아이디어도 좀 많이 얻으시나요? 물론입니다. 대표님, 저랑 이제 그 전에 인터뷰했을 때는 총선 전이었어서 총선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목표를 이제 교섭단체 구성, 그러니까 20석, 그리고 국회에 들어와서 이제 매기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는데 좀 결과는 사실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목표에 비해서는 좀 적은 3석을 얻었는데 게다가 지금 대표님도 총선에 불출마하셔서 원외에 있다 보니까 한계도 좀 여러 가지로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한계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또 국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석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의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의 규모는 작지만 저희가 내세우는 담론의 크기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화두를 던진다거나 또는 새로운 그런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인지 요즘 많이 듣는 얘기가 야당 역할 제대로 하는 건 국민의당과 안철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더 힘을 얻습니다. 조금 지난 얘기긴 하지만 그러면 그때 이제 목표로 저한테 말씀하신 것들 그리고 그 뒤에 고육지책으로 뭐 전국을 뛰면서 목소리도 들으시고 굉장히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셨는데 총선 결과 보고는 조금 많이 실망스러우셨나요? 어떠셨나요? 딱 보고. 작년 가을부터 조국 사태부터 시작해서 워낙에 양극단 대결 구도가 반년 이상 지속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총선을 맞이하니까 솔직히 알고 있었어요. 중도적인 성향의 유권자들도 어느 한쪽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총선을 치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국민들께서 살려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3당이 존재하기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살려주셨으니까요. 다른 바로 옆에 민생당이 있습니다만 현역 의원 20명 있는 교섭단체 정당도 완전히 사라졌는데 저희한테는 그 3배 정도의 표를 주셨거든요. 야당 역할 말씀하셨는데 방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국민의당의 메시지가 강해졌다는 평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어떤 여권 떨거지라든지 쥐새끼 같은 이런 워딩들이 전 남는데 이런 것들은 의도적으로 이런 이제 강한 전략을 그렇게 택하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메시지를 낼 때는 국민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결국은 그래야 또 공감을 많이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메시지가 강해지는 것이 그냥 상대방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만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당의 실정이 하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 위선 또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행동들이 갈수록 더 심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비판의 수위도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만큼 국민들 분노가 강해져서 그걸 대변하다 보니까 그렇다.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님이 주로 작성 및 혹은 단어 사용 같은 것도 선택을 직접 하시나요? 우선 초안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상계동에서 살다 보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는 여의도까지 오는데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때 제대로 다듬는 작업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생각했던 그런 비유들이라든지 예를 들면 오늘 민주당 이제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겠다는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는 메시지를 냈지 않습니까? 거기서 타조 비유라든지 이런 게 오늘 오면서 거기에다 추가했던 그런 비유들이죠.
여권 떨거지도 혹시 직접 야권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들 분노가 높아간다고, 그러니까 역대 최악의 정부라는 얘기도 자주 하는데, 좀 그러면은 좀 야당 지지율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변화를 원하면, 근데도 지금 크게 사실 야당 지지율은 변화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선거가 좀 다가오는데도 중요한 선거가 계속 이런 지금 추세가 유지가 되면 그때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왜 그런가? 그것은 국민들이 야당을 대안으로 보지 않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권의 지지가 이렇게 떨어져도 그것이 야당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무당층이 더 많아지는 그런 형태들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여러 그 젊은 사람들을 많이 접합니다. 제가 마라톤 하는 게 널리 알려진 것 때문인지 전국에 러닝 크루들이 수천 개 정도가 있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저랑 함께 뛰자고 요청이 지금 줄을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씩은 그분들과 이렇게 뛰려고 하는데요. 그분들 만나서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이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이 거의 뭐 한 90% 정도가 돼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그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조차 지금 현재 국민의 정치에 관심도 없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을 해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비호감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유일한 방법은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 필요하죠. 관심이 있어야지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이야기 듣고 그 이야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비호감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올해 초부터 계속 야권은 혁신 경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했던 것도 그 이유죠. 뭐 혁신 경쟁의 하나의 예를 들면, 이번에 민주당이 자기들의 헌법에 해당되는 당헌을 뒤집고 저 후보를 내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야권은 비판만 해서는 안 되고요. 옳지 않다고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당이 어떤 정당에서 공천한 후보가 심각한 범죄 때문에 결국은 재보궐선거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문제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키자고 제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당도 그 법에 적용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일종의 혁신 경쟁이 되고 비호감을 없앨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끼어들 죄송한데, 국민의힘이 그러면 비호감도가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원인은 혹시 뭐라고 분석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예 어떤 말을 하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메시지보다도 메신저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아예 듣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계속 어떤 뭐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메시지를 낸다고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미 그게 증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방법보다는 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되고,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혁신 경쟁, 또 나는 하겠다, 나는 이런 국민들이 변하는 대로 변하겠으니까 여당 민주당도 변하라고 하는 요구, 이런 것들을 해야지 되는 거죠. 메신저라는 게 곧 당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될 텐데, 그러면 메신저 간판 선수의 얼굴을 교체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 그래서 무슨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서 자기의 진정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예를 들어드린 거죠. 대표님 보시기에는 비호감도는 국민의 힘에 국한된 건가요? 아니면 야권 전체에 대한 걸까요? 저희도 야권이니까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국민의힘과는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이, 저희들은 도덕적인 기반을 가진 중도 실용 정당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비교하자면 국민의힘은 아직도 진영에 갇혀 있는 그런 정당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저희들이 야권의 외연을 넓히는 그런 역할들, 그런 역할을 해야지 야권 전체 파해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일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몇 년이 됐고 선거도 큰 선거만 4번 연속 패했고 아주 진짜 지지율이 뭐 한 자릿수 때 아주 초반에 뭐 그렇게도 나락으로 흔히 말하는 이제 떨어져도 봤는데도 그럼에도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면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해야만 그러니까 그동안 말씀이 정확해요. 이 비호감이라는 게 최근에 쌓인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기득권을 옹호하는 정당으로 계속 이미지가 누적되어 온 거죠. 그런데도 그 정당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이 그렇지만 유능하다는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일은 제대로 한다. 이런 이미지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었다면 지난번에 대통령 탄핵으로 그 이미지를 잃어버린 게 굉장히 크죠. 그러면 이제 아니 더 이상 그 필요를 못 느끼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타격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주 지난한 과정이 되겠지만 그 도덕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지금 현재 여권보다도 우위에 서는 그런 노력들, 그건 말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그리고 또 유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유능한 이제 모습을 보여주려고는 당연히 의도야 있겠으나 지금 뭐 보면 최근에 가장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쳤던 라임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에 뭐 특검을 하자는 게 이제 야당의 주장인데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능하게 물론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것도 유능한 거일 수 있지만 어쨌든 판이 마련돼야 될 텐데 그게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야당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임과 옵티머스 사태는 정말로 심각한 사안이죠. 그리고 이것이 금융범죄이니까 피해를 본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사실은 피해자 모임에서 저희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 설명을 들었었는데 이분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가운데서 진실이 언제까지나 덮어질 수는 없습니다. 정권에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증권범죄 합동 수사부를 없앤다거나 또는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수사팀을 오히려 법무부 장관이 직접 와해를 시킨다는 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무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데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분명히 커다란 정권 실세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야당에서는 정말 끈질기게 끝까지 이 특검을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주장을 하다 보면 또 그 과정 중에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서 민심의 흐름도 거세게 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 수가 있는 거죠. 이대로 덮으면 안 됩니다. 그게 또 끈질기게 노력해서 결국은 관철시키는 거. 그게 또 야당의 그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게 결국엔 협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원치 않으니까 이거를 끈질기게 계속 물고 간다고 해도 지금 수사가 검찰에서 끝나버리고 뭐 조금 시간이 지나고 선거 국면이 오고 이러면 또 잊혀질 수 있으니까 대표님 같으면 어떻게 지금 타개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들이 그대로 지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한 분 한 분 그 사연을 들어보면 정말 절실하죠. 본인 퇴직금 다 넣으신 분도 있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을 정말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진행을 하면 그러면 저는 민심의 흐름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리 180석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거대한 민심의 그런 흐름이나 압력은 견딜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권에서 혹시 가장 문제인 인물 한 명만 꼽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문재인을 꼽으라고요? 문재인물을 꼽으라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질문을 그렇게 함정 질문을 하셔가지고 지금 뭐 따지고 보면 그 조국이나 또는 추미애 장관을 임명한 것도,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청와대 그 참모들이나 뭐 장관을 임명한 것도,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당헌을 만든 것도 다 지금 현 대통령이죠. 그 여당에서 이제 주요하게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것들, 뭐 공수처라든지 혹은 뭐 경제 3법 흔히 말하는, 그다음에 예. 부동산 정책도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힘을 좀 쏟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당이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당이 내놓을 수 있는 해법은 뭔가요? 그 지금 공수처법과 그 다음에 공정경제 3법과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법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드리면, 공수처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때 저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있는 공수처라고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실제로 법이 된 것들을 보면 그 여러 가지로 거기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할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다른 곳에서 이미 이 현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도 빼앗아 가지고 올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독소 조항들을 없애야 된다. 그리고 또 제가 공약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과정은 뭐였었냐면 제대로 된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조금 편향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바로잡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법이 공정경제에 대한 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업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그런 법안들이거든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게 공정경제라는 문제인식은 저도 같은데, 공정경제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어떻게 하면 정부의 간섭, 그러니까 관치경제를 없앨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 관행, 이것을 어떻게 막고 정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시장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 저는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그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정말로 시급한 것이 공정 경제다. 그런데 지금 여당에서 공정 경제 3법은 이름을 멋있게 지은 거지만 내용과는 다른 것을 이름 지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부동산 관련법에 대해서는 이제 24번째 정책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권 3년 동안 거의 뭐 23번의 그런 정책을 냈다는 것 자체가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올라간 경우는 있어도 이번처럼 전세값이 이렇게 폭등하게 만들고 월세값이 폭등하게 만드는 이런 것은 거의 한 20년 만에 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책 실패를 넘어서 그 정책 파탄에 이르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24번째, 25번째 계속 이렇게 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악순환의 그런 사이클을 중단하려면 우선 우리가 잘못했다, 그것부터 먼저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께 사죄를 해야 됩니다. 그래 놔야 지금까지의 정책의 잘못된 점들을 고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잘못이 하나도 없고 시장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바뀔 거야 라고 한다면 24번째, 25번째 정책을 내세워 봤자 오히려 전세값은 더 폭등할 겁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선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가까이 있는 선거가 이제 큰 선거가 돼버렸죠. 이제 예기치 않게. 일단 박원순 전 시장의 부재로 인해서 지금 서울시장 선거가 열리게 됐는데, 과거에 이제 대표님이 그 선거 박원순 시장이 처음 이제 시장이 됐을 때
양보를 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2011년이었습니다. 그때 선택을 지금 후회하시나요? 그때 제가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마 정치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다른 선택을 했었겠죠. 근데 그때 저는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는데 제 이름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여론조사까지 돌리는 걸 보고 솔직히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사회이사를 했던 그 박원순 그 당시 변호사가 저와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지만 그 얼굴을 아는 사람이 또 시장 선거에 나오겠다는 그 소식을 접해서 어떤 생각인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이번에 안 되는 한이 있어도 무소속으로 끝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선거에 나갈 생각이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선거 끝나고 나서 저한테 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화 한 통 없이 민주당에 입당하는 걸 보고 참 제가 참 당혹스러웠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서울을 10년 동안 다른 10년 동안 다른 세계적인 도시들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그건 제가 외국에서도 살았고 다녀봐서 잘 아는데 서울만 침체되어 있어요. 거기에 책임감을 느끼죠. 하시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뭐 양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좀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대표님한테 그때 왜 양보했냐고 원망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 좀 억울하시겠네요, 그거는. 사실을 잘 모르셔서 그럴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처음에 김종인 위원장하고 저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멘토 역할이라고 언론에서 오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도 나는 멘토한 적 없다. 그리고 저도 멘토는 아니셨다. 라고 두 사람 다 말을 했는데도 그게 사실처럼 굳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당사자 둘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사실화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언론에서 그 추측성 보도, 사실과는 다른 추측성 보도를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빨리 이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언론에서 그 언론을 받아쓰고 하면서 사실과 다른 것이 거의 진실처럼 되는 경우들을 사실 지금까지 많이 접했죠. 아마 뭐 서울시장 선거 2011년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대중이 보기에는 그런 어떤 책임감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추정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계속 서울시장 선거에 거론이 되고 계시는데요.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대표님의 참여를 대표님을 포함한 외부 인사의 참여를 전제로 어떤 경선 룰을 만든다든지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있도록 뭐 이런 준비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앞서서 이제 나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절대라고도 이제 보도가 되기로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진짜 최종 결론이신 건지 아니면 뭐 상황이 바뀌면 지금과 달라지면 바뀔 여지가 있는 결정인 건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경선 룰은 국민의힘 이야기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거가 아니죠. 그건 국민의힘의 문제니까. 저는 서울시장 선거 관련해서는 입장을 이미 예전부터 밝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 자체가 만약에 야권이 지게 되면 아마 다음 대선도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거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서울시장 선거뿐만 아니라 저는 부산시장 선거도 낙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아무나 내보낸다고 될 선거가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여권에서 부산시장 선거를 이긴다고 하면 엄청난 또 변화들이 생겨나겠죠. 그리고 아마 레임덕이 없는 그런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도 그쪽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둘 다 어렵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된다. 그리고 저와 국민의당은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야권의 승리를 위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러면 대표님께서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입니다. 그러시고 다만 그러면 이른바 반문연대로 정책연대나 선거연대는 국민의힘과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저는 반문연대라는 말 자체를 싫어합니다. 누구를 반대해서 뭐 잘 되는 정치 세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스스로의 비전과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제대로 된 정치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야권 자체가 저도 야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야권이 그렇게 혁신하고 변화해 나갈 때만 승리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호칭은 반문연대는 좀 뭐 제가 주소 담기로 하고요. 그러면 정책연대나 선거연대, 공약연대 이거는 가능성 열려 있다. 협력하겠다는 건데요. 네. 협력의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윈윈하는 협력을 할 때만 1 더하기 1이 2 이상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법들은 아마 이제 그 적절한 시기가 다가오면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그런 것이죠. 국민의당에서 대표님께서 안 나가시더라도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선거 때 후보는 내실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저희들이 야권에 승리하게 할 수 있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을지 그 방법은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정한 시점이 있을 텐데 그래도 지금 1년, 2년 남은 상황이 아니라 이제 뭐 150여일 정도 남은 상황이라서 지금까지 어쨌든 거론되는 인사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후보 중에서 대표님 보시기에 가장 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인물이 있을까요? 직접 뛰시는 건 아니라고. 글쎄요. 근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고 야권 지지자들이 선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마음이 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이제 지금 제1야당이니까 국민의힘 외에서 이제 주로 최근에 거론되시는 분이 금태섭 전 의원인데 예. 대표님도 잘 아실 텐데 아마 그 민주당을 탈당하고 혹시 뭐 연락하시거나 뭐 이렇게 직접이 아니더라도 뭐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하는 뭐 그런 접촉이 있었나요? 혹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좀 쉬고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고 했고 뭐 제가 아는 금태섭 전 의원 같으면 그게 이렇게 정치적인 수사는 아니거든요. 실제로 본인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어떻게 나오실 것 같나요? 금태섭 전 의원? 글쎄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결심에 달린 거겠죠.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나오시면 될까요? 그것도 결국은 그 야권 지지자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직접 뭐 후보를 내거나 후보로 나서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도 어쨌든 야권 승리를 위해서는 힘을 최대한 이제 돕겠다고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 경쟁이 먼저라고 말씀을 하긴 했지만 이제 경쟁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금 뭐 이미 총선 전부터 경쟁을 해온 거니까요. 근데 경쟁 자체가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안 보인다는 평도 많이 있는데 어떤 점에서 지금 차별화를 하고 계신지 그리고 뭐 어떤 게 지금 효과가 있는 경쟁인지 그런 포인트가 어떤 것들인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장제원 의원 그 미래혁신 포럼 가서 1시간 정도 강연했던 내용이 바로 거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냥 거대 담론으로 혁신 경쟁하자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10개 정도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죠. 지금의 어떤 그 대결 구도, 여야의 대결 구도가 바로 뭡니까? 그 적폐 대 민주, 그리고 그 비호감 대 호감, 그 다음에 꼰대 대 신사, 이런 이미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해봤자 100점 100패이죠. 제가 예전부터 그랬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야가 1대1 구도로 싸우면 야권이 100점 100패한다고 이야기했고 이번 총선도 보세요. 이번 총선도 아주 어려운 결심을 해서 지역에 후보를 안 내면서 야권이 분산되는 걸 막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제가 1대1로 싸우면 100점 100패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구도로 1대1로 싸우면 못 이긴다. 구도를 바꿔야 된다는 게 그날 제가 주장한 겁니다. 10개를 다 말씀드리기보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정권의 특징이 무능과 위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구도를 무능 대 유능으로 바꿔야 되고요. 과거 대 미래. 그러려면 미래 담론을 계속 던지고 제대로 된 정책들을 만들어야죠. 미래 대 과거, 과거 대 미래, 아날로그 세력 대 디지털 세력, 그리고 무책임 대 책임, 그리고 위선 대 진심, 이런 구도로 바꿀 때만 야권이 승리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게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날로그 대 디지털 세력으로 바뀌려면 우선은 그런 디지털의 그 상징적인 사람들을 영입을 해서 맞는 일들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 그 국감 기간 동안에 철가방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게 정책 배달 앱인데 그 인공지능도 거기에다가 써서 처음 뭐 정치권에서는 선보이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해서 그 발표를 해서 국민들이 접하면 그게 제대로 된 디지털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제 조금씩 그 인식이 바뀌겠죠. 이런 것들이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면 그런 것들로 이제는 바꿀 수 있는 기간이다라고는 거죠. 근데 지금 총선 전에 이제 돌아오셔서 총선까지의 시점보다도 더 조금 남았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총선도 중요한 선거였고 이번 역시 대선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타격이 굉장히 야권의 큰 선거인데,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 앞으로 150일은 예상은 차치하고 현재 기준 지금 총선 전후로도 열심히 뛰어오셨고 야권도 뭐 국민의힘도 나름대로 이제 혁신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상은 변화가 별로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게 150일 만에 아주 긍정적으로 봐서 변화한다고 뭐 믿고 해야겠지만 그게 안 될 가능성도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결정적인 어떤 계기나 이런 게 마련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150일 동안? 그러니까 우선은 그 국민의힘에서 객관적인 그런 상황 평가가 필요합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처음 취임했을 때 그 갤럽 기준으로 18%, 그리고 지난주가 20%?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오차범위 내여서요. 통계학적으로는 같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론조사가 뭐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만 우선은 ARS 같은 경우는 응답률도 낮은 데다가 양쪽의 적극적인 지지층이 대부분 전화를 받다 보니까 양쪽 적극적인 지지층의 의사가 과다대표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 민심이 많이 반영이 안 된 조사입니다. 제가 주로 보는 것들은 뭐 갤럽이나 또는 뭐 엠브레인과 무슨 4개 회사가 하는 보통 한 15에서 25% 정도 응답률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면접원이 직접 하는 조사는 그래도 일반인 민심들이 ARS에 비하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현실을 많이 반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지금 거의 차이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변화가 없다면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어떻게 하면 지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걸 치열하게 고민하고 뭐 나온 것이 뭐 철가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도들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가장 크게 지금 상황을 바꾸는 거는 지금, 왜냐하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뭐 적극적인 의미의 어떤 연대나 혹은 뭐 같이 후보를 낸다든지 뭐 아니면 합당을 논의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몇 달째. 그러면 가장 크게 바뀌는 건 야권 재편, 그러니까 대표님이랑 국민의힘이 나서서 뭐 합당을 논의를 한다든지 뭐 연대를 논의한다든지 후보 선출에 대해서 논의한다든지 이런 게 가장 큰 거로 저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보궐선거 전에는 그러면 어떤 타이밍이 그런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 온다고 보시는지, 언제까지 결론을 내실 예정인가요? 합당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되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고민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예 저희들이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비호감이 너무나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뭐 누구가 합한들 그게 없어지겠습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어떻게 하면 비호감을 없애고 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기대감을 가지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야권 재편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요. 네, 그러면 보궐선거 전에는 어떤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글쎄요, 지금 아마 그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야권이 패배하면 다음 대선과 지방선거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를 그 야권 지지자들이 그대로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요구들이 이제 분출하고 폭발하겠죠. 근데 그 다른 형태의 요구 중에서 현재 기준으로 국민의힘과의 그러니까 합당, 통합 이거는 선택지에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 사실은 유일하게 좀 더 지지층을 넓히려는 그런 것들도 완전히 사라지고 다 함께 비호감에 파묻힐 겁니다. 저는 그게 두렵거든요. 그러면 다른 희망의 싹이 없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통합이나 뭐 합당 뭐 이런 논의 자체를 주저하게 하는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비호감인가요, 역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누적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없애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일지 저희도 고민하고 사실 국민의힘도 이제는 객관적으로 상황 분석하고 고민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금으로 보면 제가 내부 사정은 잘 모릅니다만 완전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그런 모습들이 아직은 보이지를 않거든요. 지금 비대위 체제면 사실 당에서 할 수 있는 뭐 해체하지 않는 이상 당을 가장 비상 상황이라서 말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도 혁신이나 뭐 이렇게 아주 파괴적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도 높은 혁신이나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비대위 체제 물론 남의 당 일이니까 쓰지만 그냥 야권의 인사 같이 야권을 이끄는 분으로서 보시기에 비대위 체제도 그러니까 충분치 않다는 거죠 지금 이제 책임을 김종인 위원장께서 짊어지고 계시니까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객관적으로 이렇게 파악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아마 지금 파악하고 계실 테고 그분의 고민이 더 크겠죠. 대표님 말씀 듣다가 궁금해진 것 중에 하나가 부산 출신이 또 부산이시고 부산을 언급하셔가지고 제 생각에 부산 보궐선거 때 대표님이 그 국민의힘 후보의 손을 잡고 공동 유세를 하는 장면을 저희가 상정을 하고 있을지요, 아니면 머릿속에서 치울지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것이 야권이 승리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인지를 고민하는 중입니다. 사실 지금 구체적으로 그 정해진 것은 아직 없는 단계인데요. 이제 시점이 아까 150일 남았다고 하셨으니까요. 아마 이번 달에는 11월 달에는 공수처법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현안 법안들과 예산안 때문에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12월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고민이 그때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국민의힘에서 낸 후보의 손을 잡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원해 주시는 모습도 뭐 충분히 가능한 건 거죠. 야권 지지자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법이 정말로 좋을지 뭐 저희가 더 좋은 야권 통합 후보를 찾을 수도 있고요. 예, 뭐 여러 가지로 그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에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제 뭐 대선 주자 5인 원탁 회의 뭐 이런 상시 체제를 만들자고 제안을 했는데 대표님도 거기 포함돼 있으니까 답을 안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참여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은 아니니까요. 우선은 뭐 오세훈 전 시장이 그런 생각이 있으시다면 국민의힘 내부의 사람들과 우선은 협의하고 합의하는 게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국민의힘 소속인 한 분은 무소속이긴 한데 홍준표 전 뭐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니까 그 네 분이 합의가 되면은 거기에 추가로 참여하실 계획은 뭐 있으신가요? 글쎄요, 사실은 저는 그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제안에 대해서는요. 그것이 시기상으로, 그 다음에 또 하려는 목적이 지금 현재 비대위와 어떤 바람직한 경쟁 관계를 수립하는 것인지 그게 아직은 확실치가 않아서 사실은 솔직하게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여쭤보진 않았지만 아마도 김종인 비대위원장보다는 직접 그 대선 플레이어가 될 사람들이 아마 좀 직접 나서서 좀 이끌자 이런 취지인 것도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당 내에서도 이제 비대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을 테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체제는 비대위 체제죠. 그러면 국민의힘과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아시다시피 뭐 많이 질문을 받으셨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속마음은 모르겠으나 저희가 대표님 관련한 얘기나 국민의당 관련한 얘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다른 질문에 비해서 훨씬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뭐 사이가 많이 안 좋으신가요, 두 분? 네, 왜 그러죠? 아마 그 김종인 위원장이 국가가 지금 잘못 가고 있고 결국은 정권 교체만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 마음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관계는 뭐라고 봐야 돼? 마음은 똑같으실 텐데 두 분 관계에 어떤 뭐 문제가 있거나 이런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적이 거의 없어요, 사실. 예전에 제일 처음 뵀을 때가 아마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그만두기 훨씬 전으로 기억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어르신 몇 분이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김종인 위원장 포함은 4분이 계셨어요. 근데 김종인 위원장께서 뭐 대뜸 국회의원에 출마하라고 그러시길래 제가 저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다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분께서 하신 인터뷰를 보니까 잘못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국회의원이 아무 하는 일도 없는 사람인데 그걸 왜 하느냐고 제가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드린 말씀이죠. 어쨌든 서울시장 선거 자체는 나가실 생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결국엔 국가에 기여하는 방법이 그 다음 이제 있을 대선밖에 없는 거거든요, 사실상. 대선에 뜻이 있으신 걸로 다들 알고 있는데 정권 교체 힘을 보태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 워딩 자체는. 그러면 그 말은 꼭 안철수가 아니어도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권 교체가 안 되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감이 굉장히 커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후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권력 의지가 없다 이렇게 평가하지는 마시고, 오히려 저는 제가 그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게 제일 뭐 저로서는 제일 바라는 바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어쨌든 힘을 합해서 정권 교체만은 반드시 이루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대선을 진짜 생각할 만큼 그 정도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으신 분들, 뭐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대선이 아니면은 사실 뭐 떠나거나 그냥 뭐 이런 분들도 많이 봤는데, 대표님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권 교체에는 성공하되 그게 대표님이 아니거나 뭐 정권 교체 혹은 실패하더라도 그 뒤에도 어떤 역할을 계속 하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정권 교체가 되기 위해 모든 온 힘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안철수가 아니어도 되는 거냐고 여쭤봤는데 좀 전에, 반드시 그러면 안철수여야만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시대 정신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가를 이끄는 사람은 사실은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제대로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지 국가가 발전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가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고 있잖아요. 근데도 아직까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산업화 시대와 민주화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보화 시대가 이미 20년도 전에 왔는데 우리나라 발전이 굉장히 늦은 셈이죠. 그리고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코로나19 사태가 아마 내년 말 정도가 되면 정리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2022년부터
시작된다고 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것은 먼 미래로 여겼던 4차 산업혁명이 이미 그때는 현실화되는 시점과 맞물립니다. 지금 현재도 열심히 그 변화들이 언택트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창업 국가가 되어야 될 텐데 사실 그런 쪽에 경험이 있거나 그런 쪽에 제대로 된 생각이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은 그러세요. 뭐 대통령이 하는 일이 전문가들만 잘 쓰면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결정적인 한계가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보이거든요.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부탁을 할 수는 없어요.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전문가를 찾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보화 시대를 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인식이라든지 코로나 시대가 끝나더라도 5년 내로 다시 다른 감염병들이 또 창궐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그 보건에 대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저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은 잘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가능성, 그러니까 지금 야권 주자 중에서는 지지율이 높으신 편인데 현재만 두고 얘기하자면 그럼에도 어떤 지난번에 이제 같이 나갔었던 홍준표 의원이나 뭐 혹은 기타 다른 야권 후보들에게 밀릴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야권 주자들의 지지율이 전부 다 이제 아주 낮은 수준이라서 여권 주자에 비해서 대선 경쟁력이 스스로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럼에도?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 결정적으로는 야권 지지자분들이 이제 판단하고 선택할 문제 아닙니까? 예전에도 보면 제가 대선을 거치면서도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대선 후보야말로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박원순 전 시장만 하더라도 지난 대선 때 바로 대선 출마 선언해놓고 대선 후보가 못 됐지 않습니까? 아예 그런 거를 보면 자기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비전과 그 역량을 보여드리고 선택을 받을 때만 후보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아직은 그 다들 지지율이 낮다는 건 아직도 보고 계신다는 거죠. 다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희망이 보이고 비전이 이 시대 정신과 맞고 역량이 그것을 이루기에 충분한 사람 그걸 이제 보여드리는 게 모든 후보들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재명 지사나 이렇게 지금 뭐 이낙연 당대표나 민주당 대표나 이런 분들은 어쨌든 그럼에도 물론 이제 진영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좀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 기준에서는 냉정하게 말해서 그러면 야권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권 주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있으나 지금 현재 기준에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 그게 극복이 가능한 때가 올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어려운 시기들이 지나고 하면 판단하고 선택되는 사람이 등장하겠죠. 이대로 그냥 끝까지 갈 수는 없을 거니까요. 대표님 등장했을 때 예전에 그 정치권에서 거론될 때 대표님은 정치를 한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할 마음도 없었는데 여론조사에도 들어가고 계속 거론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저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를 그때 몰랐어요. 그랬어야 됐는데. 근데 지금 딱 그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지금 뭐 형태로 지금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고 그분은 아셔서 그런지 뭐 여론조사 빼달라고까지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인데요. 과거 대표님이 등장했을 때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면도 있습니다. 거의 뭐 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사람들은 뭐 이미 할 거라고 산정하고 또 그만큼 큰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고요. 야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여론조사 보면 윤 총장에 대해서 뭐 해줄 얘기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뭐 저도 이렇게 겪어보면서 그 깨달은 것들이 정치권에서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윤석열 총장으로 야권 지지자들의 이 모이는 이유 자체가 현 정권에 대해서 정말 그 각을 세우고 분명하게 반대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도 이제 윤 총장께서 만약에 뜻이 있다면 본인의 비전과 역량을 기르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반사 이익이 아니고 실제 자기의 그 실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지지가 공고화될 수 있다는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평가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총장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 번 만나서 같이 밥 먹은 적이 있었어요. 지지난 총선 때 벌써 4년도 넘은 얘기입니다만 그때 제가 비례대표로 영입하려고 만났었어요. 그때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아마 저 시골로 그 좌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제안했을 때 본인은 어쨌든 지금 아무리 어렵더라도 검사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말씀들을 나누면서 그래서 그건 지금도 사실은 제가 호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 어쨌든 그 야권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좋은 사람이고 결국은 이렇게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윤석열 총장이 경쟁자라고 보시나요? 잠재적으로? 선의의 경쟁자가 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것 자체가 정권 교체를 위한 동료라는 의미가 전제된 겁니다. 그럼 윤석열 총장이 역량을 기르는 거야 개인적으로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 거지만 실제 마음이 있다면 그걸 좀 빨리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 경험에 비춰봤을 때 빨리 이걸 좀 표출하고 선언을 하고 나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제가 그분 상황을 사실 본인만큼 알겠습니까? 다 본인의 판단과 결심에 따른 것인데요. 아마 그 본인이 지금 검찰총장으로서 해야 되는 일과 또 뭐 정치를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야에 대한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이 그 어쨌든 지금 대선을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 뭐 앞선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범위가 다르다고도 말씀하셨고 대표님은 더 크게 바꾸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지금 현재 당으로 큰 선거를 좀 치를 수가 있나요? 아니면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뭐 길게 남은 것 같지만 사실은 1년 하고 150일 정도 남은 건데 그때를 위해서 이제 세력이나 어떤 조직 같은 것들이 뭐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 가고 계신 건가요? 물론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정당으로 그 시도당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정무직들도 있고 여기 당직자들도 있고 지금 그렇게 현역 의원도 있고 물론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어서요. 정당으로서 저희들이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고 모인 사람들이 정당 소속원하고 당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당원 배가 운동 열심히 해서 당원을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이 이렇게 가입을 당원 되게 만드신 분들 따로 그 같이 함께 식사하면서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철가방 그 유럽의 3정당들이 뭐 포데모스라든지 또는 오사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그냥 기존의 그런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기보다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지지자들이 모인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책 배달앱 그 철가방 같은 경우도 당원을 뛰어넘어 지지자들까지 포괄해서 모일 수 있는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당의 덩치도 그런데 예를 들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되더라도 전문가들을 뽑을 때 본인이 결국 아는 범위 내에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럼요. 그러면 그런 전문가 집단, 흔히 말하는 저희가 싱크탱크랄 각 정권마다 있었던 뭐 광창팀이라든지 뭐 이런 류의 어떤 또 조언을 구하시고 직접 이렇게 설계를 하고 이럴 조직도 필요할 텐데 그런 분들도 조금 접촉이 되고 있는 걸까요?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그 다른 정당들 못지않게 저희들이 인맥이라든지 정책들을 확보하고 있어요. 저희들도 큰 선거들을 계속 이렇게 치러왔던 정당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말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인재가 너무나 많아요. 5천만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거의 모든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가 다 있는 나라들은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예요. 제가 유럽에서 있으면서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다 어떤 특정 분야에 특화돼서 경쟁력이 있지 전 분야에 걸쳐서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닌데 우리나라가 정말 그런 나라거든요. 정말 지도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또는 뭐 대통령의 가장 큰 권한이라고 하면 전국에 있는 인재를 골고루 등용할 수 있고 공적인 임무에 봉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사실 제일 큰 권한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러려면 인재풀을 진영을 넘어서 넓게 써야 돼요. 지금 현재는 보면 전체 인재풀 중에 자기 진영만, 그 중에서도 내가 만난 사람만, 그 중에서도 내 말 잘 듣는 사람만 쓰다 보니까 이건 저 인재풀도 좁고 제일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 다 떨어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리더가 필요한 정말 두 가지가 인재풀을 넓게 쓰고 등용하는 것, 진영을 넘나들어서, 그리고 그 본인도 그 아는 그런 지식의 저변이 폭이 넓어야 아는 만큼 보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을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정치 세력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이미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대선 때까지 총선이 다시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국회 내에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기 안에서 어떤 진짜 정치 활동 말 그대로 이런 것들도 해야 되고 입법 활동도 해야 될 테고, 대표님이 대선에 나가고 뭐 또 거기서 성공을 하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 조직이 필요한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근데 그걸 지금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새로 총선을 통해서 만들 수는 없는 거고, 대표님이 예를 들면 대표님을 따르는 분들을 뭐 이렇게 규합을 하든지 아니면 흔한 외부에서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국민의힘을 예를 들면 103명의 의원을 데리고 있는 당을 접수를 하든지 뭐 이런 식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구상도 있으신가 싶어서. 아니 뭐 아까 질문하신 건 전문가 풀을 사실은 말씀하셨고, 지금 질문은 또 앞 질문하고는 다른 건데요. 어쨌든 야권들끼리 지금 뭐 권은희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법안 제출도 하고 정책 공조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활발하게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리고 생각이 다른 분야들은 또 각 정당에서 진행을 하고 지금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신뢰와 협력 관계가 쌓여 있다고 봅니다. 대표님의 라이벌이 있을까요? 라이벌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어제의 나가 라이벌 아닌가 싶어요. 항상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좀 더 발전하고 나아져야 된다. 그런 각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존에 있던 진영이나 어떤 뭐 진보니 보수니 이데올로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부족주의에 의해서 지금 작동하는 세계가 뭐 그런 부분이 많다는 뭐 이런 짧게 하면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부족주의라는 게 증오와 어떤 상대에 대한 배제로서 거의 작동을 한단 말이죠. 미국도 그렇고 뭐 우리 사회도 거의 뭐 탄핵이라는 특수한 일이 있어서 조금 뭐 달라진 건 있겠지만 증오와 배제를 배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더라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도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사회도 이제 증오와 어떤 배제, 그런 부족, 그러니까 이게 뭐 시족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세력들이 분화가 되고 그들끼리 이제 배제하는 것들이 갈수록 너무 심각해지고 이 방향을 지금 막을 방법이 특별히 제가 안 떠올라서 대표님은 혹시 그런 거에 대한 혹시 해안이 있으신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고상한 표현으로 부족주의고요. 좀 더 신랄한 표현은 조폭 문화죠. 조폭이야말로 판단 기준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편인가 아닌가. 그러면은 우리 편이면 나쁜 짓 해도 이건 잘하는 거고, 우리 편 아니면 뭐 잘한 일도 저건 잘못한 거라고 취급하고,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조국 사태부터 다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대통령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이걸
풀려면 풀 수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인사에 있어서 진영을 넘어서 이렇게 사람들을 등용하고 기회를 주고 그러면서 통합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그 다음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파급이 되는 것이지, 대통령부터 이렇게 부족주의식으로 국가를 관리하면 나라 전체가 쪼개지는 거죠. 옛날에 그 회사 경영을 하다가 제가 깨달았던 게, 사람이 만든 조직이라는 게 크든 작든 공통점이 항상 리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조직이든. 근데 그 리더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것이 조직을 통해서 증폭이 돼요. 보면 조직에 정말 능력 있고 충직한 사람도 있지만 과잉충성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능력은 부족하지만 과잉충성하는. 근데 거기를 통해서 단점이 증폭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작은 회사가 아니고 국가 차원이 되면 그 엄청나게 증폭이 돼서 사회 각곳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사회를 통합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그건 메시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인사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먼저 보여줄 때만 사회가 통합이 되는 거지, 대통령부터 분열적인 그런 부족주의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 이 사회는 어느 누구가 노력을 해도 절대로 통합이 안 될 겁니다. 지금 대통령은 그렇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저는 바꾸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대통령 한 번 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다른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 정신이 요구하는 것이, 위기 극복에 꼭 필요한 것이 국민 통합이거든요. 그건 지금 현재 대통령께서 취임사 때부터 항상 강조하셨던 말씀이죠. 그게 행동으로 안 옮겨졌던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는 완전히 반대의 행동으로 보여지든지, 그걸 이제는 그 지금까지 하셨던 말씀 취지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 될 때 우리나라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그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